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감사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쇼 황현필의 역사 특강. 이 시간 저와 같이 진행해줄 블링블링 고막 여친 조연아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60년 전 아픈 역사 4.19 혁명에 대해서 다시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또 한 번 모셨습니다. 20여 년간 한국사를 가르쳐온 스타 강사 황카프리오 황현필 한국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황현필입니다. 황현필 선생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지난번 라디오 첫 출연이라고 하셨는데 주변 반응이 혹시 들리신 게 있었어요? 제가 이달에 독립운동가 선정위원이 돼가지고 회의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학계의 그 노 교수님께서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 저를 이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다라고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야, 우리 노 교수님도 듣는 방송이구나라는 우리 생각을. K라디오 짱입니다. 자, 황현필 선생님께서 오늘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오늘도 저도 진짜 귀 쫑긋 열고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 세종대왕 이야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 뭐 성군이잖아요. 600년 영원한 스승이고요.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1965년부터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잖아요. 이 날이 바로 세종대왕 탄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승의 날을 이 5월 15일 저도 배웠습니다. 그만큼 뭐 영원한 스승인데다가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엄청난 임금이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 유튜브에 약간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보수분들 중에 합리적인 보수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세종대왕을 조금 비판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요즘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게 좀 왜곡돼서 세종대왕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뜬금없이 세종대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과연 세종대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요즘 유튜브 상에서는 세종대왕님께서 많이 까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있을까요? 그런 주장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그 반일 종족주의 책을 썼던 이영훈 씨가 어찌 보면 조선왕조는 무너져 마땅한 나라였다. 그리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게 너무 당연했다.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조선의 기둥이고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대왕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의 그 엄청난 업적들 중에 약간 실수라고 보이는 업적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업적 하나를 딱 꼬집음으로 인해서 세종대왕 때문에 조선왕조가 이렇게 엉망이 됐다라는 식으로 세종대왕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역사적 지식이 별로 없는 보수 유튜버들이 이걸 막 더 오히려 확대 생산해내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알고 계셔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은 좀 바로 잡아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런 주장 펼치고 있는지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을 오늘 강의로 해 주시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강의 내용에 세종대왕 업적까지 모두 다 이야기하면 제가 1시간을 줘도 부족하니까 일단 세종대왕이 얼마나 위대한 군주였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이 대단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그 업적을 10분 정도 잔잔하게. 그러니까 예전엔 제가 일어서서 하니까 좀 박력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조금 잔잔하게 한번 부드럽게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황현필 선생님께서 세종대왕이 노비 조선을 만들었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실 건데요. 황현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TBS 앱 활짝 열려 있고요. 샵 0951로 긴 문자, 사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황현필 선생님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보통 이제 세종대왕의 업적 그러면 한글 창제를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정치 혹은 경제, 문화, 사회 순으로 이렇게 세종대왕의 업적들 혹시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세종대왕의 업적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긴 합니다만 그런 업적들이 왜 하나하나가 다 백성을 생각했던 업적들이었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으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는요. 각종 미사오구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리학적 통치 이념이 세종대왕 때 확립이 되었다. 혹은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죠. 민본적 통치 이념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이제 재상 중심의 정치가 확립되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을 막 건국할 당시에 정도전이 꿈꿨던 세상이죠. 네. 근데 정도전을 죽였던 태종 이방원의 아들이 정도전이 꿈꿨던 세상을 완성해낸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론 재상 중심의 정치라고 이야기할 때는 황이나 맹사성 같은 훌륭한 정승이 계셨기 때문에 이걸 전문용어로 이제 의정부 서사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의정부에게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고 6조의 각 부서의 여러 중요한 내용들을 들어서 정승들이 가릴 건 가려서 왕에게 보고하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재상 중심 정치가 확립이 되면서 어찌 보면 가장 올바른 왕도 정치가 행해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왕도 정치가 이제 맹자가 이야기했던 사상인데 그 왕이 덕으로서 백성과 신하들을 대하는 정치죠. 왕권과 신권이 적절히 조화된 정치인데 그리고 이제 세종의 정치사적 업적 중에는 집현전 설치했다. 보통 집현전 생각하면 네, 네. 한글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집현전에서 경연이라는 걸 하십니다. 이 경연이 뭐냐면 왕과 신하가 학문적 토론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 27명의 왕 중에 경연을 제대로 했던 군주가 세종이 집현전에서 경연을 했고요. 성종이 홍문관에서 경연을 했고 네. 정조대왕이 규장각에서 경연을 합니다. 규장각.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들 이때 신하들라는 건 과거 합격자들이니까 어찌 보면 조선의 최고의 학문 고수들이죠. 요즘으로 치면 뭐 행정고시 합격한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대통령이 서울대 교수들하고 각 전공 분야 가리지 않고 토론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연에 앞장섰던 이 세 명의 군주가 조선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학문 군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사적으로는 세종 때 굉장히 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시대라고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세종에게 또 고마워해야 되는 건 일단 국방 부분에 있어서 세종 1년에 스시마 섬도 정벌하고요. 그다음 개해약조라는 걸 체결하고 삼포를 개항하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를 굉장히 안정화시켜놓고 난 다음에 최윤덕 장군을 시켜서 사군을 개척하고요. 네. 김종서 장군을 시켜서 육진을 개척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우리 한반도 현재 국경선을 확립한 왕 역시 세종대왕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이 그 땅을 우리 땅으로 직접 만들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살아야 우리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았던 전라도나 충청도나 경상도의 삼남 지방의 인구를 이주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고 여진족을 뭐 기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국경선을 확립한 왕이 세종대왕이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반인들은 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에서 연분구등법이라는 거를 실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토지세에서 10분의 1의 생산량을 걷었어요. 네. 그런데 이 10분의 1 생산량을 걷는데 양반들 토지는 비호감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걷고 농민들 소장농의 토지는 비호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을 걷는 게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네. 그래서 풍용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자. 그래서 상상년부터 하하년까지 최대 20두부터 최하 4두까지 이게 분별을 두는 건데 이 법을 시행할 때까지 그냥 혼자 계산해서 독단적으로 시행한 게 아니라 이 법을 시행할 때까지 17년 동안에 16만 명의 농민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십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만든 게 그 유명한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렇죠. 뭐 여론조사를 했거나 그렇죠, 뭐 투표 그렇죠. 비슷한 걸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뭐 이제 뭐 조선 통보 만들었다 이런 건 이제 그냥 제가 짧게 넘어가겠고요. 네. 보통 제가 이제 뭐 수험한국사 공무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강의를 할 때는 세종 업적을 55개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제 사회사 쪽에서는 사형수에 대해서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래서 사형수에 대한 삼심제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한글 창제인데 네네. 오늘은 제가 이거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문화면에서 보통 세종께서도 과학자시잖아요. 그래서 장영실과 만나서 천문관측 기구 혼이와 간이를 만드는데 네. 이걸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당시 정근대 사회에서는 중국의 천자, 황제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고 천문관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이간이를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자주적인 측면이 있으셨다는 거고 그리고 추국이 만드신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 해식의 앙부일구, 물식의 작용도 만들어서 네.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셨고 이 편찬 사업이 아마 조선왕조 500년을 통틀어서 세종과 나머지 26명 왕 때의 편찬 사업을 비교해도 세종이 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편찬 사업 중에 백성을 위한 편찬 사업이 바로 농서 작업인데 네. 이 농사직설라는 농서를 정초라는 신하에게 명해서 만드는데요. 이 농서가 굉장히 자주적 농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토양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니까 우리 기후와 우리 토양에 맞는 이게 우리 역사상 최초의 농서라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하죠. 왜냐하면 우리 농업국가인데 지금까지 농서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가 세종 때 와서야 최초의 농사직설이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고 그 이전의 국가들이 전부 다
중국의 시간을 씁니다. 이걸 역법이라고 이야기하면 고려 전기는 당나라 선명력, 고려 후기는 원의 수시력 막 이렇게 썼거든요. 공민왕은 명의 대통령을 썼는데 지금 우리는 안타깝게 솔직히 동경시를 쓰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데 근데 세종대왕은 서울 중심의 시간 계산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칠정살라는 서울 중심의 시간을 쓰시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의서 쪽을 보시면 가장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게 향약 집성방이라는 의서도 있고 역시 자주적 의서입니다. 항상 우리 걸 생각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의학 백과사전 의박유치도 만드는데 의서들 하나하나를 보시면 산부인과 의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태산요록이라는 의서도 만들어지고 시체 검안서 사건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신주 무원록, 중국에 있는 무원록을 가지고 와서 손을 대시기도 하고요.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셨는데 뭐 정감 뭐 악보를 만들기도 했지만 백성들과 즐겁게 노래 부르겠다고 노래를 직접 창안을 하셨는데 노래 이름도 여민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종의 업적들을 보면 하나부터 끝까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어차피 제가 여러 사료들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세종이 정말 백성을 사랑했다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우리가 조선은 15세기 관악파라고 합니다. 성균관이나 집현전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던 시기고 세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운 척신들을 훈구라고 하는데 넓은 의미의 훈구는 그냥 15세기 주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때가 조선의 최고 전성기죠. 태종 이방원이 있었고 세종이 있었고 세조 성종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15세기 말 성종 때 사림이란 친구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는데 이 사림은 어찌 보면 고려 왕조 유지를 주장했던 조선왕조 개창을 반대했던 정몽주 길제의 후예들인데 이들이 두문동에 들어가서 조선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해서 제자만 양성하다가 15세기 말 성종 때 삼사라는 관직을 통해서 중앙정계에 진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16세기는 훈과 사림이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림이 많이 다치는 걸 이걸 사화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호, 갑자, 기묘, 울사 이런 사화가 있는데 이제 16세기 말에 선조 때는 훈구는 자연 도태가 돼버리고 사림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17, 18, 19세기까지 실은 조선은 사림들의 세상이고 그 사림들은 성리학의 다른 사상을 다 배격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술 문화가 침체되고 성리학적 대의 명분론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여간 17, 18, 19세기 조선이 약해졌던 건 이 사림들의 정치의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림들이 붕당을 시작해서 서인이 권력을 17세기에 잡았다가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이 이제 18세기에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게 라디오로 하다 보니까 좀 듣는 청취자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노론, 뭐 소론 얘기 시작하시는 그리고 이제 19세기는 세도 가문이 나오는데 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어찌 보면 정치의 주류를 형성했던 서인과 노론의 정치 인식에 있어서 약간 반대되는 사람들은 조선왕조 내내 500년 동안 죽일 놈들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조선 개창을 했던 정도전. 조선시대 그 많은 서원 중에 정도전을 모시는 서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용의 눈물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정말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군주거든요. 근데 이 사림들은 태종을 어떻게 평했냐면 방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광해군 영화로도 나오고 참 좋은 훌륭한 군주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광해군은 폭군이었고요. 그다음 뭐 정열입 그러면 반역의 대명사라고 굉장히 학계는 뜨거운 이름이고요. 또 남한산성 영화로 나왔습니다만 최명길 같은 경우는 아주 조선시대에 진짜 역적 집안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어찌 보면 시대를 관통하는 이념을 그 당시에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대에 관통하는 이념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비판받았지만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보면 그들의 생각이 옳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조선왕조에 그 살인들조차도 세종은 단 한 번도 비판을 못합니다. 이 살인들 시각으로 볼 때는 훈구파와 함께 정치했던 15세기 세종이 너무 완벽했던 군주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남북한이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도 일본조차도 세종대왕을 비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학자들이 들여봐도 야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가 있었구나. 이거 신기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북한에서 군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한글도 뭐 김일성 집안이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을 건들지는 않습니다. 북한에서도? 그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최고의 군주가 세종대왕이셨는데 문제는 그 이영훈 교수가 이제 반일 종족주의를 쓰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승만 TV 운영하시고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한 나라였고 이 조선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일본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부분이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반을 흔들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세종의 노비 종모법이라는 걸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세종이 바로
조선에 그 많은 노비 세상을 연 임금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실은 조선이 노비가 많았습니다. 그건 팩트고 사실인데 그건 우리가 자랑할 수는 없지만 세종대왕 때문에 노비가 많아졌다는 건 진짜 이건 명백한 오류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걸 한번 밝히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세종의 노비 종목법. 와. 자, 물 한 컵 한 잔 하시고요. 네. 말이 너무 빨랐죠. 아니요. 근데 진짜 주어진 시간이 들어가네요. 10분이니까 제가 이게 제 유튜브에서는 5개짜리 영상이었는데. 아니 근데 세종대왕님은 그러면 1시간 자셨을까요? 하루에? 이 정도로 많은 일을 진짜 하셨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몸이 약간 허약해지신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고기를 좋아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태종대왕이 돌아가시면서 옛날 왕이 죽으면 3년상을 치르잖아요. 네. 그럼 3년 동안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 태종 돌아가셨을 때. 태종이 죽으면서 내 아들은 꼭 고기를 먹이도록 해달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 고기를 좋아하시고 운동은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록 기록을 보면 질병 기록이 한 28가지 정도가 나오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 증세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근데 당뇨에 시달리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눈이 그 40대 후반 되면 많이 멀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독서를 좋아하고 책을 많이 보고 거의 쉽게 이야기하면 천재학자?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군주 중에는 가장 천재가 당연히 세종인 거고요. 뭐 우리가 뭐 정약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만큼 배틀을 떠보고 싶을 만큼 하나하나 빠지는 게 없는 군주셨습니다. 와, 알겠어요. 네. 자, 황현필 선생님의 한국사 강의 듣고 있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예, 오늘 강의 주제죠. 이야기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3시 27분입니다. 네, 황현필 선생님과 한국사 특강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세종대에 만들어졌던 노비종모법입니다. 자, 선생님의 강의를 이제 듣다 보면 뭐 앞서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이제 세종대왕을 비난하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약간 이 1번 질문은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전 좀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힘도 세고 지금 저희 아들이 그렇거든요. 그 어벤져스 아시죠? 그렇죠, 알죠. 그 가장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누구야? 그러면 1등이 슈퍼맨, 2등이 토르, 3등이 헐크, 4등이 아이언맨, 5등이 아빠, 6등이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가 6등입니다. 소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힘도 세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는 줄 알았다가 막상 이제 커서 성장해 보면 우리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보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연봉이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옆집 아저씨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건 우리 아빠였으니까 내가 우리 아빠를 사랑하는 건데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역사 500년을 우리가 무조건 다 찬양할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세종대왕을 성역화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그렇게 왜곡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면서 당연히 조선왕조는 무너져야 마땅했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펴는 게 저는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조선은 노비가 많았던 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치면 이왕이나 이이 같은 여러 정치인들, 관료들, 학자들이 16세기, 17세기까지 노비제 폐지를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좀 올리자라고 이야기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자라고 이야기해도 약간 구구 보수 쪽에서는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있는데 어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는 항상 그 당시 인물은 그 시대에 속박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이 느닷없이 노비제를 폐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는 건 문제가 있다. 우리가 18세기 실학자 중에 홍대용이나 박지용 같은 경우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데 이들은 노론의 벌열 가문입니다. 벌열이 뭐예요? 벌열 그러니까 엄청난 집안 지금 같으면 재벌할 때 벌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제를 폐지해야 된다. 양명학자들 신분제 폐지한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박수를 받아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좀 아쉽고 안타깝더라도 찬란하다라고 이야기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소중한지는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노비 종모법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국사에 이런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요, 저 사실. 노비 종모법이 뭐예요? 고려 시대도 노비가 있었고 조선 시대도 노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비는 그러니까 노비를 여기서 제가 자세히 분류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 노비가 어떤 사람들이 노비가 되냐. 예를 들어서 일천즉천이라고 합니다. 아빠나 엄마 둘 중에 한 명이 노비면 자식은 무조건 노비다예요. 하나가 그렇죠. 천민이면 한 명이 천민이면 나머지 한 명도 무조건 천민이다인데
이제 우리 군주들 중에 예를 들어서 고려 광종 같은 경우 노비안검법 이건 좀 들어보셨죠? 노비안검법. 광종의 노비안검법. 예, 노비. 왜 그 당시는 이제 사병들이 노비니까 그 공신들의 사병을 혁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노비를 혁파하는 과정에서 전민 변정 사업을 합니다. 토지와 백성을 돌려놓는다. 변정. 그리고 이제 태종 이방원이 노비 변정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그 조선의 3대 왕 세종의 아빠였던 태종 이방원이 그 재정 확보책에 거의 혈안이 돼 있는 군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전 사업하고 호패법 만들고 호적을 작성하고 그다음 원나라 침공기에 그 섬으로 도망쳤던 주민들을 불러들이는 공도정책 이런 걸 하는데 당시 태종 이방원이 봤을 때는 공신들이 굉장히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비들 중에 여자 노비를 비라고 합니다. 남자를 노라고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신들은 비를 마음껏 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천즉천을 적용해버리면 그 공신과 여자 노비가 사랑해서 나온 애가 천민이 돼버리면 그러네요.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에게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신분제도가 양천제라고 해가지고 양인은 자유민인 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천민의 거의 대다수가 노비인데 노비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이 양인이 양반, 평민, 그다음 뭐 상인 수고업자 이렇게 쪼개지는 거고 중인이 이렇게 쪼개져서 좀 복잡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태종 이방원은 세금에 욕심이 나가지고 만약에 공신 양반하고 여자 비하고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건 아빠 신분을 따르게 자유민 숫자를 많이 만들게 이게 노비 종부법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세종 때가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이게 아나운서님 좀 화를 내시지 마시고요. 조선시대 아나운서님이 여자 노비셨고 제가 남자 노비예요. 근데 둘이 서로 사랑을 해서 이제 애를 가졌습니다. 애를 가졌는데 이제 우리 최일구 앵커님이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혼하라. 예. 그렇게 했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가 둘이 사랑해서 애가 나오면 일천즉천이건 아니면 노비 종부법을 시행하건 애는 뭐가 되는 거죠? 노비가 되는 거죠. 그럼 애 엄마 입장에서는 얘를 노비로 태어나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양반집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비 종부법이 시행될 때 이렇게 우리 여자 비가 양반에게 꼬리를 치는 거죠. 한번 사랑하게 되면 뱃속에 있는 자식을 속여가지고 양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나니까 세종께서는 이거는 천륜을 어기는 행위다.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는가 하고 노비 종모법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아닌 모법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비 종모법 때문에 세종이 노비를 양산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세종이 결과론적으로 양이 될 수 있는 길을 막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하고 세종이 조선을 노비국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건 그겁니다. 세종이 노비 종모법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세종 때 과연 노비 수치가 얼마만큼 늘었는지는 그거는 통계상으로 어디서도 찾아낼 수가 없는 통계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에게만 잘못을 몰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태종 이방원하고 비슷했던 인물이 수양대군 세조죠. 관상에서 이정재. 그 양반 역시 재정 확보에 욕심 나니까 다시 노부 종부법으로 다시 바꿉니다. 세조가. 그리고 이제 경국대전이 완성되는 성종 때 다시 노비 종모로 가면서 일천즉천이 다시 법제화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 그거는 세종 혼자만의 잘못이 아닌 거고 또 다른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성종의 잘못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가 되니까 이제 역현상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이 조선의 노비라는 건요. 돈만 내면 노비를 속량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쌀 한 24kg 정도? 물론 그 당시 쌀 한 가마니 굉장히 비쌌겠지만 그런데 이제 스스로 노비가 되려는 사람도 많아요. 농민들은 세금을 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노비들은 외고노비라고 해서 재산을 갖는 노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몰락해가지고 제가 이제 남자 노비인데 양인 여인인데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렇게 양인 여자 집안이 망하면 노비한테 시집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천즉천을 적용하거나 노비 종부법을 적용하면 자식이 노비가 되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가 맞는 게 일도 좋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니까 전세공납력의 의무를 일반 자유민만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조대왕은 노비 숫자를 많은 게 싫다. 쉽게 이해하면 국가 재정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노비 종모법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영조의 노비 종모는 박수 받거든요. 어찌 보면 노비 숫자를 줄이려고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세종의 노비 종모만 그렇게 비판을 받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당시에는 그게 올바른 선택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러니까 노비 숫자가 좀 많아져. 그러면 뒤에 군주들이 충분히 고칠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 또 영조는 노비 종모법을 시행했다라고 우리가 약간 박수를 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왕조 스스로 순조 때 가면 1801년에 공노비 일부를 해방을 하고요.
이제 갑오개혁 직전인 1886년에 가면 노비 세습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게 우리 스스로 신분제를 해체하지 못했다. 네. 갑오개혁 가서야 이 갑오개혁이 일제유의 강요로 이루어진 개혁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신분제도가 폐지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오개혁이 일어난 그 1894년에 동학 농민군들이 무슨 주장을 외쳤는지를 우리가 봐야죠. 노비문서를 소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10년 전에 갑신정변 때도 급진기 아파트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고 있고 그게 반영이 된 거고 또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라는 그 개혁 기구에 들어가서 막상 그 신분제 폐지 개혁을 주도한 건 우리 조선의 관료들이었습니다. 네. 일제에서 시작만 된 개혁이지. 그래서 이 신분제 폐지는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우리가 피동적으로 괜히 자학사관을 가지고 우리는 신분제도 폐지 못 시켰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조상들이 다 네. 나름 시대 정신에 맞게끔 그럼요.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긴 했지만 예. 주체적으로 제도를 바꿔왔다. 아 그럼요. 일본을 좋아합니다. 일본은 신분제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저한테 한번 만약에 당연히 조선에서 양반으로 태어나고 일본에서 사무라이로 태어나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조선의 노비로 태어나는 게 나아 일본의 일반 농민으로 태어나는 게 나아 저는 조선의 노비를 택할 겁니다. 조선의 노비는 자유민은 아니지만 그만큼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량이 가능했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양반들이 노비를 막 때려 죽였다 그러면도 벌을 받지 않았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조선에서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중시해가지고요. 만약에 어떤 양반이 노비를 죽였다라고 하면 이게 사또에게 보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공신이 노비를 때려 죽인 것조차 실록에 기록을 합니다. 일본은 그 전국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칼사냥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무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다 걷어들여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무기는 사무라이들만 네. 칼을 들고 다니게 해가지고 이 사무라이들에게 즉결 처분권을 줍니다. 그래서 사무라이들 입장에서 농민이 자신에게 좀 무례를 범했다라고 하면 바로 목을 쳐버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요. 그렇죠. 네. 처벌이라는 건 받을 수가 없죠. 그건 농민이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런 일본을 미화하고 조선은 노비들의 숫자가 많았다. 그리고 노비 국가였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청취자분들 그 문자를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 청취자분께서 국사 좋은 정보 감사한데 원래 고정 코너였습니까? 아닙니다. 2주 전에 한번 했고요. 고정을 앞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매주 하려고 그러다가 황현필 선생님께서 시간이 좀 안 되셔가지고 월간으로. 월간 어떠세요? 황현필 역사 특강 어떠세요? 예, 월간은 지금 약속을 하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예. 그러니까 오늘 4월 27일 하고 월간으로 다음 달 5월 달에는 언제 괜찮으세요? 5월 달에 무슨 역사적 사건 있으시면 5월 18일 5.18 40주년 날 어떠세요? 아, 근데 저 5.18은 좀 강해서 아, 그래요? 예, 이게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러면 끝나고 다시 상의 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청취자 질문 고정으로 월간 황현필 역사 특강으로 네, 가겠습니다. 네, 주시고요. 계속해서 청취자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발음이 똑똑 떨어져서 정확하게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하셨어요. 앞서서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말이 빠른 거 아니냐고 여쭤보셨는데 절대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다 쏙쏙 귀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황현필 쌤 역사가 이리 재밌는데 아이들은 그 재미를 아직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 재미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초등, 중등.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예. 우리나라 역사를 알릴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초등, 중등 강의를 안 해봐서. 네, 일단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유튜브에 그 구독자의 95%가 2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깜짝 놀랐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역사 강의를 듣고 소화를 하려면 네. 학창 시절에 그 수능에 네. 국사를 선택하신 분들이 그래도 귀에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아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수능 과목에서 한국사가 형식적으로만 필수지 거의 뭐 기타 등등 과목이 돼가지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한국사 우미나 정책인데 어느 대통령 때 이게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수능을 치르고 대학을 간 친구들 역시 기본적으로 한국사 지식이 굉장히 좀 네. 약하기 때문에 한국사를 이렇게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이런 이야기 요즘에 좀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청취자께서 초중등 아이들 역사에 관심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아까 해주셨었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저희가 학창 시절에는 오로지 역사 그러면 외우는 거예요, 그냥. 맞아, 달달 외우는 거.
한글 반포는 1446년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제가 1443이고요. 네? 1443입니까? 창제가 43이고 반포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학창 시절에 이 연보 외우는 거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외우는 게 싫잖아요, 학생들.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뭐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리고 역사 공부를 할 때는 그 역사, 이 우리나라는 무슨 일이 있었고, 예를 들어 1446년. 그러면은 중국에는 뭔 일이 있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예. 유럽에는 뭔 일이 있었고. 예. 요걸 공간적인 개념을 설정을 해놓고 하면은 예. 그거 조금 더 쉬워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은근히 자랑을 하시는. 아닙니다. 청취자분께서 월간 역사 축하해요. 유후 3국, 4국 시대도 부탁해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고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발 왜곡된 역사를 바로 합시다 하시면서. 예, 오늘 아주 뭐 보내주셨어요. 세종대왕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왜곡된 이야기 좀 많이 바로잡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무리 발언으로 역사 강사분들 오늘 꼭 기억할 건 뭐뭐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와, 그래도 이거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요? 네. 꼭 읽어드려야 됩니다. 네, 해주세요.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사료에서 세종대왕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히려 길게 읽어드리면 더 감동이 되는데 짧게 한번 줄여봤습니다. 네, 세종 1427년에 임금의 직책은 하늘 대신에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진실로 차별 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과 천인을 구별하여 다스릴 수 있겠는가. 와. 세종실록 또 다른 기록입니다. 여자 관노가 출산을 임박할 때까지 일했다가 상기가 임박하면 미처 집에 가기도 전에 아이를 낳는 위급한 경우가 있다. 만일 상기에 임해 상기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 한 달간의 복무를 면제해주면 어떻겠냐. 세종 기록이고요. 휴가네요. 그럼요. 그다음 세종실록 1434년 기록에 보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예. 관과 노비의 출산 휴가를 지금까지는 7일을 주었는데 애 낳고 7일간 휴가를 주었는데 그 여자 노비에게 세종이 100일을 더 주어라는 명령을 석 달을 더 줘라. 예, 그러니까 요즘 어떤 기업도 이런 거 없죠. 정말 애민 군주셨네. 예, 그리고 같은 해 산모의 남편도 산모를 보호해야 되니 30일간 휴가를 주거나. 그러니까 남편도 역시 관 노일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런데 30일 휴가를 줍니다. 1444년 세종실록 기록을 보면 노비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죽이지 말라.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이다. 예. 이게 세종의 말씀이시고요. 세종실록에 이제 백성에 대한 사랑들을 보시면 이제 보통 이렇게 보수 유튜버들이 세종이 양반만을 위한 군주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흉년시의 장애인과 병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봐라. 과인의 명령대로 하지 않는 수령은 중죄로 처단할 것이다. 만약 민간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굶어 죽는 자가 있었다면 중죄로 처단할 것이다. 제수들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줍니다. 각도의 관찰사들은 들어라. 올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하구나. 그래서 유배형 이하 제수는 모두 사면해라. 또 석방되지 않는 제수는 옥에서 더위 때문에 죽게 될까 내 마음이 몹시 근심된다. 그렇죠. 제수들이 병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어떤 분이셨냐면 가뭄이 심하게 들었을 때 백성들이 굶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침상에 들어가서 주무시질 못해요. 그래서 왕이 앉는 옥자 그러니까 어자라고도 하거든요. 네. 의자에서 11일 동안 지새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시고 그다음 또 그 흉년이 심하게 들었던 해에는 그 임금의 초소를 우리가 강령전이라고 하는데 네. 강령전에 들지 않고 그 경복궁에 그 경회루 있잖아요. 네. 경회루 옆에 초가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2년간 거주하셨던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알면 아 진짜 백성을 사랑하셨던 분이구나. 진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종대왕이 비판받아야 되는지. 제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지금 경회루 옆에 초막 짓고 살으셨다는 얘기는 전 처음 듣는데 예. 백성들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직접 뭐 논을 그 경복궁 안에다 만들어서 예. 농사도 지으셨다 이런 얘기도 좀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진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예. 진짜 왕이었던 것 같고요. 노비들, 관노들, 그 남자 관노한테 육아휴직 줘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실록에다 남아있는 그럼요. 이야기입니다. 실록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예. 우리나라도 이제 예, 남편 휴직 이런 게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 건데 600년 전에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또 한 청취자분께서 세종이 남자 휴가 휴직을 시행하신 건가요? 애민 끝판왕이네. 진짜 끝판왕이시네요. 예. 와. 알겠습니다. 벌써 47분, 48분 진짜, 돼가지고 네. 황현필 선생님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5월 월간 역사 특강은 날짜 새로 정해서 5.18 주제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황현필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